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인물교체와 공천혁명 선점당하면 안 된다. 이거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아마 수십 번도 더 될 겁니다.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인물교체와 공천혁명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의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먼저 인물교체하고 공천혁명하겠다고 먼저 주장하는 쪽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돼 있다. 더구나 우리는 현역들이 1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갈이 하기가 쉽다. 또 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힘의 진원지가 있다. 이런 대대적인 공천혁명은 여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을 봐라. 저 이재명이가 그걸 할 수 있겠냐. 또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 반명계가 전부 다 다선 중진들이다. 수도권에 포진돼 있다. 아무리 이재명인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자를 수 있겠냐. 저쪽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가 이거를 공천혁명 인물교체를 먼저 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현실화되면 전국 주도권 또 이재명이한테 뺏기게 됩니다. 이 이재명이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이가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내버리려고 했던 비명계 반명계 체포동의안에 다 찬성표 던졌던 40명, 이게 거의 대부분 비명계 반명계고 다 다선 중진들이니까 이것들을 다 쳐버리면서 이것을 인물교체 공천혁명으로 포장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뒤에 찬성표 색출하라고 하는 흐름은 겉으로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통합하자고 이제 하나가 돼서 나가자고 명분을 세울 가능성은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뒤로는 저 비명계 반명계 40명의 다선 중진들을 칠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정청래가 우선 계속해서 가결표 색출해서 처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가결표가 누군지 어느 정도 파악을 완료했다고도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또 가결표를 실제 던진 사람과 가결표를 던져야 된다고 선동한 사람은 다르다. 중요한 건 선동한 사람들이고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쏟아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한 대여섯 명쯤 될 겁니다. 저도 알겠어요, 이제. 이상민이, 서른이, 이원욱이, 뭐 조응천이, 그 몇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그 사람들은 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당원의 목소리를 먼저 내세우면 이들을 명분 있게 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인물교체 공천혁명으로 포장하자. 이 대목에서 홍익표라는 자가 그 와중에 원내대표로 새로 뽑혔는데 이 자의 역할이 그래서 좀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 자가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자인데, 이 홍익표라는 자가 사실은 성동이에요. 지역구가 서울 성동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이 된 자인데 느닷없이 한 6개월 전인가 험지로 가겠다면서 서초로 옮겼어요. 서초에 홍익표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작년 6월이니까 벌써 1년 전이네요. 그럼 이 자는 이미 험지, 서초라고 하는 험지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나 험지로 이미 갔어. 너네는 뭔데 험지 안 가? 너네도 험지로 가봐. 라고 다선 중진들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표가 레버리지가 돼서 이재명이가 비명 반명계 다선들을 사지로 내몰거나, 강남 4구 같으면 사지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면 공천 탈락시키거나 이렇게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많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 단식할 때 제법 그 존재감을 알렸던 그 외곽단체는 현역 의원 50% 물갈이, 다선 의원 75%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더민주혁신회의는 자체적으로 출마시켜야 될 사람들을 한 4, 50명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비워야 되는 거죠. 그게 다선 의원 75% 물갈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재명과 친명계가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밀어붙이면 그냥 당할 비명계가 아니다. 이게 다 수도권 다선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탈당해서 뭔가 예전에 그 호남 민주당처럼 따로 당을 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인물교체 공천혁명의 명분을 선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내용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 반명계 숙청이지만, 이것을 국민적으로는 인물교체 공천혁명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림으로 위장해서 전국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점당하면 어렵습니다. 선점당하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우리 자유우파가 조금 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인물교체와 공천혁명의 이슈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강력한 인물교체 공천혁명의 프로세스를 가시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인물교체 공천혁명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영남권 중심의 다선 중진들의 용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예전에 최병렬 당대표부터 이 당 중진들이 한 20명 가까이 불출마 선언을 쫙 릴레이를 이어가서 인물교체 바람을 일으켰던 경험도 있고, 또 96년에 현역 의원 42%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함으로써 절망적이었던 선거를 역전시켜서 이겼던 경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남권 중심의 다선 의원의 용태, 그리고 그동안 이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부담만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성격의 이 리스크들이 있어요. 윤핵관도 있고, 그 윤핵관이란 말을 만들어 덮어 씌웠던 이준석이, 유승민이 같은 이 분탕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물 교체와 이 공천혁명의 이 프로세스를, 원칙을 세워서 먼저 실행하는 것,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국민의힘이 공천혁명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총선 승리를 국민의힘이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고성국 칼럼, 인물교체 공천혁명 선점당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축구 8강전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열렸는데 우리가 2대 0으로 여유 있게 이겼어요. 그런데 뭐 다른 게임은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도 중국과의 축구니까 많이들 관심 갖고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국내 포털 중에 이 다음이라는 데 있죠. 네이버 말고 다음. 이 다음의 축구팀 응원 페이지. 이건 뭐 저 생중계는 안 됩니다만 댓글로는 한편으로는 이 축구 생중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서 막 응원 메시지는 올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이 다음이라는 축구팀 응원 페이지에 절반 이상이 중국팀을 응원한 결과가 나왔어요. 황당하죠. 다음이 중국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중국 포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포털인데,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의 대표팀이 경기를 한 건데 어떻게 다음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팀을 응원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때 다음에 응원 페이지를 공략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에 다음에 응원 메시지가 지금 떠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라고 누군가가 좌표를 찍어서 들어와서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포털인 다음도 중국 일색으로 점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항저우 한중국 축구 대표팀 시합이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차이나 게이트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중국의 축구 게임조차 이럴 정도면 저들이 외교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같은 때, 야, 전부 다 저 더불어민주당 밀어, 이렇게 한다면 포털 장악되는 거는 순식간이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의 그 김정식 청년 대변인은 논평을 했어요. 어제 대한민국, 이게 1일입니다. 10월 1일 어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우리 상식과는 거리가 먼 통계가 집계됐다. 대한민국 초대형 포털에서 과반 비율로 중국팀 응원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집계다. 시진핑은 뉴미디어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 여론전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인터넷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년 전에 얘기한 바가 있다. 최근 중국 내 강성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확산으로 자발적 댓글 부대인 쯔가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들은 주요 현안이 아닌 상황에서도 애국심 표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8,800만 건의 여론이 조작됐던 드루킹 사건을 기억한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여론과 민심은 불가분의 관계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 이 국민의힘은 이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이 성숙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IP를 우회해 국내 내부에서 작업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두 개의 포털, 네이버 다음을 비교해보면 다음에 조작 세력들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포털 댓글은 여론을 조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비스를 끝내 심판하더라도 조작 세력은 반드시 색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장난도 적당히 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딱 걸린 겁니다. 자, 축구에서 이 정도면 국내 정치, 선거, 이념 전쟁 또는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여기에 중국이 상시 개입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저는 중국이 이런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념 전쟁에 개입하고 여론조사 등에 상시적으로 개입해 왔다고 사실은 의심해 왔어요. 중국은 말이죠. 그냥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상의 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우리의 제1잠재적은 중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북한과 그 북한 뒤에 있는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국은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직접 전쟁에 뛰어들었던 적국입니다. 전범 국가예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교류의 폭이 적지 않고 또 군사 외교적으로도 굳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관리가 되는 것이 좋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70여 년 전에 직접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던 중국의 그 속성, 언제 어디서나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과 유일하게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그리고 북한이 무너질 때 언제든지 북한을 마지막까지 지탱하기 위해서 뒷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 자체가, 보세요,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켜서 집권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내전으로, 내전을 전쟁으로. 이것은 레닌이 전쟁에 패배한 짜르 정부를 내전으로 끌어들여서 무너뜨리고 소련 공산당 국가를 세운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내전과 전쟁에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주사파와 우리 자유파 간의 전쟁은 중국 입장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이념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들고 개입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해요.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 보십시오. 네이버 서비스가 석 달 동안 아무 설명 없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자기들 나쁜 수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당분간 청년 실업률 공개 중단하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는 나라입니다. 외교부장의 친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한 달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중국은 뭐라고 그랬냐? 제공할 정보가 없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해봐라.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자 경질됐어요. 그런데 왜 경질됐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게 중국이에요. 이런 게 중국이니까 이 중국이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한다.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에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에 한 편을 든다. 이런 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개입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이죠, 문재인이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했듯이 이제 한국 정치를 중국에다가 물어보고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여론조사에 저 중국 공안과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른 중국인들의 개입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만 저들이 노릴까요? 네이버는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나 게이트의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나 게이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거는 명분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종중이라고 하는, 종북과 종중이라고 하는 사대주의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값에 겉으로는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차이나 게이트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세팅을 해야 되고, 동시에 제가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만 중국인의 먹튀, 건보 먹튀, 고용보험 먹튀, 실업급여 먹튀, 이런 각종의 먹튀 사건들, 그리고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의 그 의심스럽고 의문한 여러 가지 이 공작적 증거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국과 당당하게 외교하되 더 이상 이런 식의 장난질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대중국 차이나 게이트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정이 함께 수립하고 국민들께 설명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초가상간 타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원희룡 장관과 관련된 그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또 인구 소멸 위기라고 제가 지방에 다닐 때마다 시장 군수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의 경우에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원희룡 장관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아마 관훈클럽 토론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농업 산촌 어촌, 농촌 산촌 어촌입니다. 농산 어촌, 농촌 산촌 어촌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농촌 산촌 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에 뭐 아파트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은퇴하고 나서 또는 은퇴하기 전이라도 내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그러면 나 시골에 가서 살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주말마다 시골에 가서 어디 호텔에서 묵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펜션 갑니까? 조그마한 밭대기라도 주말 농장이라도 그 농막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막이라고 하는 게 6평 이하 그야말로 임시 농사용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참 제대로 된 이 전원 생활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뭐 일정 기준, 여기 3억 원 보통 얘기하는데 뭐 저는 3억 원 이상이라고 봅니다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과 거기에 딸린 텃밭이라든지 약간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거를 도시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 2개 갖고 있을 때 당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그걸 좀 면해주자 이거예요. 그걸 면해주자. 그러면 적어도 세금 많이 때려 맞으니까 안 되라고 하는 데서부터는 좀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면, 그러면
퇴직 후에 또는 은퇴 후에 나 농촌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 중과세의 압박을 받지 않고도 뭐 이를테면 원희룡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도 아예 뭐 도시에 주민등록만 있어야 되냐, 주민등록 꼭 하나만 있어야 되냐, 그냥 시골에도 주민등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쪽에 인구라고 해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골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인구가 유입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농산, 농촌, 산촌,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걸 4도 3촌이라고 불렀어요. 4일은 도시, 3일은 시골. 4도 3촌으로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시간을 늘려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해주자.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전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농어촌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택을 아예 1가구 2주택 같은 이 중과세의 주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해버리자.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자. 기왕 할 거라면. 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도시민들이 농촌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영농활동을 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다. 또 이게 단순히 농가만 그럴 게 아니라 농지로 용도가 엄격히 묶여있는 땅을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게 농가만 아니라 농지도 절대 농지는 절대 다른 걸로 변경이 안 되지만 이런 땅 중에 좀 변경이 가능한 땅은 뭐 대지로 변동을 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도 해주자. 예, 원희룡 장관은 국토를 더 넓고 복합적으로 쓰려면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농지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휴경지 또는 농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은 다른 용도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실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거꾸로 간 이유가 빈대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LH의 내부 개발 정보를 가지고서 농지를 투기한 자들이 몇 명 잡혔어요. 적발이 됐어요. 이게 빈대들이 몇 마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대들을 때려잡겠다고 아예 농지법 자체를 개정을 해가지고 농지 거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는 이게 LH 빈대 몇 마리 때려잡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뭐 언론에서들 뭐 칭찬도 하고 했던 그런 법안인데 이게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 개정안이 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여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해졌어요.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주말 농장을 하려고 하면 직업, 영농 경력 등을 포함한 영농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 문재인이 영농 계획서 기억하시죠? 아스팔트에 나무 심겠다고 했던 하여튼 그런 거라도 뭘 하여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주말 농장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주말 농장이 아닙니다. 지가 거기 농촌 생활 하겠다고 했을 때 받은 거지. 또 농사를 지으려면
귀농을 아예 하려면 주말 농장이 아니라 귀촌 귀농을 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돼.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아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알려니 죽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데 내가 은퇴 후에는 시골에 가서 내가 농사도 좀 짓고 전원생활도 좀 하겠다. 이렇게 정말 아주 쉽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다가 농지법 때문에 식겁하고 다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농촌 들어와서 살면 뭐 누가 사기라도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골은 계속 고령화되죠. 70, 80대에서 계속 농사 짓고 있죠. 이분들 계속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90, 100살 돼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농지를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팔아야 되는데 이거 빌려줘도 누가 와서 그걸 할 수 있는 동네 60대가 되면 청년회장 한다는데 그걸 빌려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파는 수밖에 없는데 팔려야 말이지. 팔려야 말이지. 농지법을 이상하게 거꾸로 강화를 해놔가지고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랜드 푸어. 땅은 있는데 가난해. 안 팔리니까. 농사도 잘 못 지으니까. 땅은 있어. 땅은 있는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에 나이 든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그런 랜드 푸어가 돼버렸어요. 또 시골 도시에서 뭐 이렇게 평생 셀러리맨으로 열심히 살다가 뭘 좀 하다가 이제 정말 전원생활 좀 하고 나도 손에 흙 좀 묻히면서 살고 싶어. 이 사람들 농지 구입하러 갔다가 그 까다롭고 엄격한 농지법 때문에 다 아이고 뭐 이럴 건 내가 여기까지 할 건 뭐 있어요. 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농지 거래가 완전히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농지가 거래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데 도시민의 유입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아니 군 단위에서 애기 울음소리 못 듣게 된 지 한참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데 그러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라도 내려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해외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냐 이거예요. 이게 LH 그 농지 투기 그거 벼룩 몇 마리 잡으려고 완전히 지금 초가상간 다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 개정은 제2의 농막 사태다. 제가 농막 논평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12시에 그러면은 농막 그 6평 농막에 가서 발들 검사할 거냐 프레시 들고 가서 발바닥에 흙 묻었으면 이 사람은 농사 짓다가 자른 사람이니까 괜찮다. 발이 좀 깨끗하면 이 사람은 농막이라고 위장해 놓고 와서 펜션처럼 하는 사람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잠자는 사람 깨워서 그러면은 쫓아낼 거냐 말이에요. 농막 사태와 같은 아주 전형적인 이 탁상 행정 때문에 진짜 수요자들이 얼마나 그 황당한 꼴을 당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농막 사태는 없었던 일로 했잖아요. 농지법은 그 농막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농촌 소멸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가 농촌 진짜 없어집니다. 사람 사는 데 없으면은 마을 폐쇄되는 거지. 정치인들이 말이죠. 입만 열면은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뭐 기업을 유치를 하니 무슨 뭐 일자리를 유치를 하니 학교를 유치하니 백날 떠들어대는데 실제로는 지것들이 만든 법이 농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약된 농지법 빨리 고쳐라.
시골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시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농촌의 제2의 전원생활, 제2의 인생을 시골에서 설계하고 쉽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법규를 다 때려 고쳐라. 고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의 일정 기준 이하의 시골,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가구수는 원천 폐지해버려라.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도 안 올까봐 걱정인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이 잘못된 법, 잘못된 제도,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입만 열면 인구 소멸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이런 황당한 이 상황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난해 농가 인구가 217만 명 수준입니다. 217만 명. 우리나라 전국의 농가 합쳐봤자 217만 명이에요. 217만 명. 빈집이 6만 5천 채 달합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야. 빈집이 6만 5천 채. 제가 시골에 좀 살아봐서 알아요. 마을에 빈집 하나가 있는데 2년 3년 방치되면 마을 전체가 흉가가 돼버려요. 이 빈집이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하는지 1년 사이에 이게 허물어져요. 흉가처럼 변해. 이런 집이 마을에 하나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을에서 손도 못 대. 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빈집, 흉가가 된 빈집이 한 채, 두 채만 있어도 그 마을 전체가 흉흉해진다고.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땅 내놓고 빚 좀 얻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갚아. 어떻게 됩니까? 경매 나와. 호가의 10분의 1로 떨어져도 이게 안 팔려. 랜드 푸어가 별거 아닙니다. 이 문제, 농가의 1가구 2주택 문제와 농가법, 농가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 계약된 농가법, 농지법,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네, 우리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게 도시와 붙어 있는 반도시 농촌들과 완전히 도시와 떨어져 있는 인구 2만 3만의 산촌, 농촌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맞는 적합한 대책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오늘 고성국 칼럼 농가 1가구 2주택 문제하고 농지거래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가짜뉴스를 확산하는데 국민 세금까지 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신앙님의 그 가짜 인터뷰, 가짜뉴스, 이거를 대통령 선거 전날인 2022년 3월 8일 가장 표심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그 3월 8일 무려 475만 명한테 뿌려댔습니다. 475만 명. 그런데 이 475만 명한테 문자로 뿌렸는데 이 문자로 뿌린 돈이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자가 대선 끝난 다음에 다 선거 비용으로 보전을 받았어요. 국민 세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데 국민 세금을 쓴 이재명의 이 사악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을 발송했어요. 20대 대선
본투표 하루 전날입니다. 이게 투표 기간 중에 5번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4번째 보낸 거예요. 그럼 마지막엔 뭘 보냈냐? 투표 동료죠. 어느 후보 측이나 마지막에 보내는 문자는 투표 동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8일 오전 9시에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475만 통을 발송하고 1시간 후인 3월 8일 오전 10시에는 투표 동료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런데 투표 동료 메시지 발송이 450만 건인가 그래요. 467만 건. 그러니까 투표 동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점을 찍는 투표 동료 메시지가 467만 건인데 그 1시간 전에 보낸 가짜뉴스 선동하는 거. 이게 475만 건. 투표 동료보다도 더 많아요. 자, 이재명 이자가 대선 마지막까지 가짜뉴스 가지고서 승부를 보려고 했다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3월 6일 날 오후 9시 40분에 김만배 신앙림이의 가짜뉴스를 뉴스타파가 보도했잖아요. 기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자 이재명이가 페북에다가 링크하면서 널리 알려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자 그 다음날 3월 7일 날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같은 이 종북파, 종북주사파 언론들이 일제히 인용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보도한 것을 이재명이가 3월 7일 날 다시 페북에다가 또 올려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선 마지막 날 475만 명한테 다시 이 기사를 링크를 하는 겁니다. 이 가짜뉴스를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6일, 7일, 8일 이 대통령 선거 마지막 3일 동안 이재명이는 오로지 이 김만배 신앙림이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는데 모든 것을 초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에 이 사악한 음모와 공작으로 이루어진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보전을 받았어요. 국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다 빼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국 칼럼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까지 국민 세금을 마지막까지 쓴 이 이재명의 사악한 범죄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적어도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먼저 하자. 우리가 아무리 착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악한 범죄를 하는데 내 세금 쓰게 할 수는 없다. 적어도 그 점과 관련해서는 좀 구상권 청구를 먼저 하자.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여론조작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에서 그 중국을 응원한 이것도 92% 가까이 클릭 응원을 한 이 사태 말이죠. 이건 반국가 세력의 여론 조작이다. 반국가 세력의 여론 조작이다. 드루킹 시즌2가 우려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반국가 세력이 매크로를 돌려서 이렇게 조작한 것인데 그러면 다음이나 카카오는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게 이렇게 조작되고 전개되도록 방치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사와 국정조사에 대한 촉구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반국가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선거에서 여론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축구 응원 상황을 본다면 댓글도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는 뜻이고
선거 때 침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친민주당, 친북, 친중 세력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랬습니다.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아니 여론 조작할 거면 뭐 그 축구 갖고 하냐? 축구 갖고 하냐? 여론 조작할 거면 이런 식의 반론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거 파일럿 해본 거야.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본 거야. 야 그렇게까지 가르쳐주고 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나? 또 유상범 대변인은 드루킹의 놀이터로 전락한 다음과 카카오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메신저 포털을 운영하면서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은 방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다음이 중국 응원을 방치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에 방조한 것과 똑같다.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외부 세력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또 나타났다. 국민 충격이 정말로 크다. 방통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른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처 TF에서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서 선거 때나 긴급 재난 시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이런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큰일이다. 9.11 테러도 첩보와 예후가 있었지만 설마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여론 조작 방지 TF 구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외에서 접속해서 매크로를 조작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방통위의 단독 대처로 쉽지 않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 대한 관련 부처와 함께 TF 구성을 해서 종합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날 이제 한덕수 총리는 방통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하되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조작 왜곡 방지 대책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가 다음 포털에 응원 조작 관련 법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 정비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여론 조작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만 하더라도 우선 선관위 해킹의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기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음 중국 응원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김만배 신앙림이가 가짜 인터뷰 만들어 놨다가 딱 대선 3일 전에 터뜨리고 그걸 국민 세금 이용해 가지고 475만 명한테 일제히 대선 전날 뿌려댄 이 대선 공작 사건 있었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하고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 또는 중국 또는 종북주사파 또는 더불어민주당 배후 세력에 의한 이 총선 조작, 가짜뉴스, 유포, 괴담 생산 유포, 또 그 선거 자체의 이 여론 조작,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그 개입과 그 왜곡, 이 전반에 걸쳐서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과제도가 긴급 입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법과제도를 긴급 입법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반대를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밀어붙여야 돼요. 왜 이런 긴급 입법이 필요한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런데 이걸 반대해? 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단해서 뭐 해봤자 소용없지, 제발 좀 이렇게 좀 패배주의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긴급입법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또 긴급입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들이 입법 미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기관들이 이런 가짜뉴스, 괴담, 유포, 생산, 유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예컨대 선거 때마다 선거사범 무슨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본부 발족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 가짜뉴스 괴담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발족 같은 식으로 해서 법무부와 행안부와 방통위, 과방위, 문체위, 문체부 이런 데가 이 한도수 총리의 지시대로 TF 구성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